필립의 달라진 행동부터 용의 등장까지, 그리고 등장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마침내 그에게 얼굴을 드러낸 발페르구스를 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예상대로 주인공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이전 판과는 다르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완전히 새로울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한재우는 거의 모든 지도와 그로스 글로크너, 심지어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용의 그림 위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 강철 선제후와 파하무트 간의 하르파인 전투, 프리드리히의 배신, 강철 선제후의 지원, 발페르구스의 대수도원에서의 위기. 주요 시나리오는 모두 동일하지만 이벤트는 다르다. 하지만 주인공은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 그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걸까? 그의 생각은 고블린들 사이의 소란으로 인해 방해받는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한 고블린은 그저 식물을 모으다가 다쳤을 뿐이라고 말한다. 한재우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어떤 뿌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그 후 그는 그의 생각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다. 다친 고블린에게는 형제가 있다. 생각에 잠시 멈추고 그는 살롯과 그녀의 여동생을 기억한다. 그가 이번 판에서만 만났던 세부 사항. 갑자기 주인공은 통찰력을 얻는다. 현재 판의 모든 이벤트가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바뀌자 그의 관점도 함께 바뀌었다고 결론 내린다. 과거에 그는 강철 선제 후 제국의 지도자, 심지어 세계를 구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그의 칭호에 걸맞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순한 용병일 뿐이다. 그의 이전 캐릭터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가 이전 여정에서 남은 것은 기억뿐이다. 반면에 주인공은 이번에 뭔가 다른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때 그의 여정에서 단순한 NPC였던 캐릭터들과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 발페르구스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의 이전 여정에서 한재우는 단순히 발페르구스의 빚을 갚고 떠났을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반성 속에서 주인공은 아킬라와의 만남 이후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 정확히 그 순간 그녀는 그가 게임의 진정한 엔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빠진 조각을 제시했다. 새로운 신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한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이제 주인공은 아킬라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상황이 더 이해되기 시작한다. 주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챈 쿠루락은 음료가 입에 맞지 않는지 묻지만 그때 근처에서 큰 굉음이 울린다. 슈비가 나타나 주인공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선언한다. 한재우는 이 모든 것이 아킬라 덕분이라고 말한다. 마룡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킬라가 이 게임을 이미 재미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슈비는 여전히 그가 한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재우는 아킬라에게 그가 이 세계를 즐기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금부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전략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왕 오드갸시에게로 돌아가서 그는 그의 주변의 풍경을 파괴하고 있다. 그의 엄청난 힘을 날 것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그의 군대 전체가 그의 강대함을 찬양하며 그를 응원한다. 갑자기 그의 딸은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말한다. 마룡인가? 오드갸시는 질문한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코웃음을 친다. 겨우 인간과 고블린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딸은 재빨리 그를 바로잡는다. 다가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그러자 거대한 포효가 울려 퍼진다. 오드게시의 눈이 번뜩이며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것이 나타났다고 기뻐한다. 슈비는 오드게시와 그의 군대를 노려보며 자신의 영역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 오드게시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그녀를 위해 특별히 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솔깃한 제안을 하려 하지만 슈비는 단칼에 거절한다. 그녀는 주인공을 흘끗 본다. 그가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전투를 준비하며 적에게 감히 공격하라고 도발한다. 오드게시는 자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상대는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재빨리 슈비는 오드게시를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주인공에게 맡긴다. 한재우는 오드게시의 침략을 예상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그는 그를 간단히 무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족용은 나중에 유용할 것이고
그는 그녀가 지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게다가 대륙 최고의 미녀 레이디 칼리오네가 그의 앞에 서 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헬멧을 벗고 군대를 이끌며 앞으로 나선다. 그녀를 이렇게 보니 주인공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칼리오니는 아군 또는 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캐릭터이지만 파하무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괜히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미래 전략을 위해 그녀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 기회를 틈타 한재우는 칼리오니에게 당신은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즉시 목에 창이 겨눠진 것을 발견한다. 하인과 칼리오니 모두 그를 위협한다. 빈정거리며 주인공은 무표정하게 공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만남을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분노한 공주의 하인이 그를 공격한다. 주인을 걱정한 쿠루락은 전투의 최전선으로 뛰어든다. 한재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블린은 나에게 엄청나게 충성스럽다고 생각한다. 쿠루락은 적에게 선언한다. 내 주인을 원한다면 먼저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주인공은 이 고블린이 슈비의 공격 때 혼자 도망쳤을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관찰한다. 전투로 돌아가서 한재우는 공주를 조롱한다. 내 하인이 당신의 하인보다 훨씬 충성스럽다. 그러자 채찍이 휘몰아쳐 적을 완전히 감싼다. 반대편에는 한재우가 조종하는 뱀파이어 핵삭이 나타난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이런 경우를 위해 아껴두었고 이제 그는 이 적과 싸우도록 그의 하인을 풀어놓았다. 하지만 핵삭만이 어둠의 수녀와 싸우기 위해 소환된 것은 아니었다. 피페나임도 전투에 합류했다. 그녀는 내 주인을 감히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겠다고 맹세한다. 칼리오네는 주인공이 뱀파이어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편에는 부활한 자들의 거대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녀의 편에는 수많은 괴물들이 있다. 공주는 그녀의 적이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 옆에는 오드게시 경에게 충성하는 악마 군단이 서 있다고 맞선다. 칼리오니는 모든 군대에게 명령한다. 적을 공격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녀의 명령에 따라 칼리오니의 군대가 돌격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편에서는 그의 부활한 하인들도 앞으로 돌진한다. 주인들 자신도 싸움에서 빠지지 않고 즉시 충돌한다. 칼리오니는 간신히 주인공을 밀어낸다. 그녀는 아무나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를 파하무트 자신보다 높이 평가한다. 한재우는 공주에게 힘을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녀가 오드게시에게 충성하는 것을 후회하며 그녀의 진정한 아버지가 안다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주인공은 그녀가 전 레벨 한마족 군주 카이마르의 외동딸 레이디 칼리오네 리미니아 카이마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칼리오네는 차례로 묻는다. 또 뭘 알고 있나요? 주인공이 웃기 시작하자 그녀는 왜 웃으세요? 라고 묻는다. 한재우는 그녀가 너무나 무지해져서 자신의 아버지를 쓰러뜨린 바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칼리오네는 이 정보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요구한다. 칼리오네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시선 속에서 따뜻함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은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악마들이 자신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다. 칼리오니는 그녀의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히마르스는 고라 칼군과 칼투스에게 비극적으로 살해당했다. 그때 오드게시가 그녀를 입양했다. 당시 그는 다른 악마들을 그녀만큼이나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했듯이 카이마르 경은 그의 영혼이자 진정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오드게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때가 되면 복수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칼리오네는 주인공이 그녀의 주인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개했다. 한재우는 그녀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먼저 아이템을 보라고 촉구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에너지 구체를 칼리오네에게 던졌다. 한편 오드게시는 마족 용과 대면하며 로맨스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일종의 뒤틀린 로맨틱 서사시로 보았다. 슈비는 차례로 그가 칼리오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드게시는 히마르스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정한 범인은 고로 칼감과 칼투스였다. 그러나 슈비는 그의 변명을 믿지 않으며 비웃으며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드가시는 그의 적을 끈질기다고 불렀지만 그러고 나서 당신이 옳다고 인정했다. 결국 그 두 바보가 키마르스를 죽였을 리는 없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행동을 인정했다. 그는 그 둘이 치마르의 유일한 약점을 알게 되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실토했어요. 칼리오니가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걸 오드가시는 꿈에도 몰랐죠. 주인공이 그녀에게 던진 구체는 사실 영상 송신기였어요. 진실을 마주한 칼리오니는 충격에 휩싸였죠. 아버지를 잃은 후로 그녀는 오드가시를 아버지처럼 여겼거든요. 주인공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서 한재호는 슈비와 모든 것을 협력했고 마법 영사기는 그녀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는 슈비에게 전투 중에 그것을 사용해 오드가시가 그녀와 싸우면서 저지른 모든 것을 자백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슈비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재호는 그게 계획에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현재로 돌아와서 칼리오니는 방금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싸움을 멈췄어요. 주인공은 슈비가 합의한 대로 정확히 해냈기 때문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에게 달려 있었죠. 칼리오니는 울면서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오드가시의 연기에 불과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오드가시가 어릴 적부터 항상 그녀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던 중 핵삭이 그녀의 일이 끝났다고 알렸어요. 주인공은 단순히 그녀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했죠. 칼리오니는 패배감에 젖어 50년 동안이나 자신의 진정한 적에게 복종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는 그 사실에 완전히 망연자실했죠. 주인공은 슬퍼하는 대신 오랫동안 바라던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지금부터 그가 칼리오니에게 차이마르의 진정한 이름의 권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칼리오니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그녀에게 달려있을 거예요. 칼리오니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것에 대해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 광대한 우주의 힘을 빌려 대악마조차 상처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주문. 그 주문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악마 군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덧붙여서 오직 그녀의 아버지만이 그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낯선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죠? 한재호는 전략 가이드 덕분에 모든 것을 샅샅이 연구해서 카이마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올바른 권력의 압도적인 힘, 그의 진정한 이름, 그리고 그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칼리오니를 설득할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죠. 주인공은 7개의 악마 전쟁 연대기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대악마에 저항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는 치마르의 진정한 이름의 권리도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칼리오니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것은 주인공을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드가시를 물리치는 것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부하가 되기 전에 오드가시가 바로 그 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한동안 무력화되었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끝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동료들이 그의 뱀파이어 군대의 일부이며 칼리오니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그렇게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한재호는 자신을 그녀의 새로운 동맹으로 제안했어요. 저를 따르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가요? 그러자 칼리오니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라면 아버지처럼 위대한 악마 군주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진지하다면 자신보다 더 강해져야 할 거라고 말했죠. 칼리오니는 그게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다고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녀는 그의 딸이니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인공에게 정말로 오드가시를 물리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한재호는 그녀가 왜 울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동맹들조차 놀라워했죠. 하지만 피페나임은 악마의 나이로 칼리오니는 겨우 어린아이라고 지적했어요. 프루락은 한편 그의 주인이 그들의 다른 문제에 대해 잊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오드가시는 여전히 슈비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력한 적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로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에 실망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슈비는 그의 도발을 경멸하며 계속 싸울 준비가 되었죠. 슈비는 적을 방해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오드가시는 그녀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자 실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적수는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죠. 슈비는 그와 동맹을 맺는 대신
아들인 오드가시를 거부하며 강력한 용의 숨결을 내뿜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공격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쉽게 물리칠 수 없었죠. 오드가시는 예상보다 강했어요. 그는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반격까지 하며 적 앞에서 자신감을 느꼈어요. 싸움을 원한다면 그가 선언했죠.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리고 나서 그는 엄청난 속도로 슈비를 향해 돌진하며 그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타격을 받은 후 슈비는 복수를 맹세했어요. 그녀는 진정한 변신을 거쳐 완전한 용의 모습으로 오드가시를 공격했어요. 그 충격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편 주인공은 쿠루락에게 발밑을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던 헥삭은 그것이 엄청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블린을 주인공의 애완동물로 여기고 있죠. 피페나임은 주인을 향해 슈비의 만화가 솟아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변신을 뚫고 있다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동맹은 여전히 슈비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이 적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한재우는 그로스글로크너 전투가 슈비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는 칼리오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선언하며 소리쳤어요.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주저없이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죠. 근처에서 오드가시가 용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슈비는 공격하려 하지만 오드가시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힘을 시험하는 게 정말 즐겁군. 그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슈비는 불의 숨결을 내뿜지만 오드가시는 가볍게 방어합니다. 이를 깨달은 슈비는 공격을 강화하여 마침내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오드가시는 여전히 그를 꺾기엔 부족하다며 싸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슈비는 그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만약 그랬다면 행성 붕괴는 자신의 공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드가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끼로 슈비를 공격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일격에 그녀는 날아가고 주변 풍경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 후 오드가시는 악마용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은 몰랐군 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정말 몰랐어. 그 파괴적인 일격 이후 슈비는 약한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오드가시는 다가가며 슈비, 내 약점의 이유를 알아냈어 라고 밝힙니다. 넌 바로 이곳에 갇혀있어. 그 이유가 궁금하군. 하지만 슈비는 대답 대신 적을 경멸합니다. 오드가시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군 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오드가시가 슈비를 공격하려는 순간 주인공이 나타나 그의 앞길을 막고 오드가시를 공격합니다. 슈비는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너무 늦었어 라고 덧붙입니다. 한재우는 몰골이 엉망이네 라고 반박하고 슈비는 분명히 그 말에 기분 나빠합니다. 오드가시는 일어나 주인공을 보며 칼레오네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한재우는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후 그는 소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칼레오네는 하늘에서 내려와 오드가시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어? 라고 묻습니다. 칼레오네를 본 오드가시는 그녀가 마침내 진정한 명령의 권리를 마스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그 마법을 쓰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칼레오니에게 아버지의 살인자를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오드가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카마르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절대 해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슈비는 앞으로 나서서 적에게 진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오드가시가 말한 모든 내용이 이미 전송되었으며 칼레오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에 오드가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적들이 자신을 음모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한재우는 슈니에게 오드가시가 도망치기 전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슈니는 자신의 영토 영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뿌리로 적을 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진도 그를 둘러싸고 발동됩니다. 오드가시는 개의치 않고 원한다면 모두 함께 공격해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칼레오니는 가장 먼저 공격하여 이전의 동맹에게 마법을 퍼붓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들끓고 그녀는 모든 분노를 공격에 쏟아붓습니다. 오드가시는 마법 공격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공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칼레오니는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적은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칼레오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럴 시간도
감정도 거의 없습니다. 적은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랍니다. 주인공은 칼레오니가 적의 표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드가시는 인간에게 상처 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분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주의를 끈 후 한재호는 오드가시 자신의 뿔을 무기로 사용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이것이 불멸자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상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정확하고 파괴적인 일격으로 그는 마침내 적을 물리칩니다. 즉시 그의 시스템은 이번 승리로 얻은 보상을 알려줍니다. 한편 슈비는 칼레오니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줍니다. 그녀는 공격에 너무 많은 마나를 소모하여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적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칼레오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칼레오니는 마침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후 길드 리더의 딸 마렌이 깨어납니다. 그녀는 약이 너무 쓰다고 불평하지만 아버지는 어쨌든 마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발로르경과 그의 동료들은 멀리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렌은 다 마시면 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줄 건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그들의 합의에 대해 묻지만 길드 리더는 딸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석에서 주인공은 길드 리더에게 부채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습니다. 길드 리더는 채무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지? 주인공이 묻습니다. 길드 리더는 작센 선제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전에 선제후는 길드 마스터를 만나 채무자들이 그와 많은 돈을 쓰는 VIP 고객이며 따라서 그들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길드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맺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작센 선제후를 만날 자리를 마련해주기만 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재우는 채무가 해결되면 작센과의 상인의 관계가 사라질까 두려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에게는 라이터 녀석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한 이유가 당연합니다. 만약 황제와 바이런 가문의 대립만 있었다면 균형 잡힌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센 선제후까지 포함되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발페르구스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고 그녀를 도울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의 걱정을 본 상인은 이 교착 상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재호는 상인에게 협상에 능숙하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다른 곳 한 귀족의 영지에서 작센이 그들에게 반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귀족은 빚 이전을 알았더라면 지불 기한을 연장했을 거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울부짖습니다. 전령은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귀족은 하인에게 당장 수도로 가서 황제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돌아오라고 다짐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주인공의 시스템은 언데드 소환 스킬 숙련도가 증가했다고 알립니다. 이제 그는 밤낮으로 자신의 동료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험하기 위해 주인공은 피페나임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대낮에 나타납니다. 한재호는 그녀와 다른 뱀파이어들이 이제 진정한 데이워커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주인공은 동맹에게 리브솔츠라는 남자에게 전달하라는 문서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문서가 특별한이 건네줄 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길드장이 나타나서 발로 경이 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는 명장이 만든 웅장한 마차를 선보이며 극소수의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객사의 지인을 통해 간신히 그것을 얻었습니다. 약초값과 약간의 여행 경비도 포함되어 있으니 발로경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웅장한 물건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재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합의에 반대하는 놈들의 머리를 깨는데 쓸지도 모르지. 마린이 나타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건강이 좋아졌지만 당분간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발로 경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뺨에 기습 키스를 합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깜짝 놀랍니다. 마린은 감사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마린은 아버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는 제 소원은 발로 경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그를 만난 후 그에게 매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인공과 그의 일행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칼리오니는
그는 마린이 참으로 용감한 전사라며 그렇게 대담한 행동으로 주인공을 얻으려고 하다니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발로경은 돈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한재우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반박합니다. 그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칼리오니의 수녀들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금세 불편해합니다. 다행히도 쿠발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발로경이 그로스글로크너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멀쩡하다고 안심시키고 임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쿠발트가 적들은 벌써 떠났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까마귀들이 즉시 출발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한재우는 빠르네 라고 응수합니다. 뭘 알아냈어? 쿠발트는 발로경이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합니다. 정말로 적들은 오늘 아침 수도로 떠났고 몹시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암시합니다. 쿠발트는 장미 악마롤랑이 현재 수도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에게 수도에 소문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쿠발트는 당신은 여전히 빈틈이 없군 이라고 말합니다. 한재우는 우리의 동맹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쿠발트는 인정하면서 보상을 잘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제 전화를 끊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라고 놀립니다. 그의 동맹은 그를 믿고 그냥 믿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끊겠네. 전화가 끊긴 후 주인공은 자신이 실수로 당황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리오니는 주인공이 플루존의 쿠발트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인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주인공은 좋은 생각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당황한 칼리오니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한재우는 그녀에게 팀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만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얼마 후 제국의 수도 빈에서는 사람들이 최근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차이마르의 딸이 도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드아시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녀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이마르의 딸이 가문의 비법을 적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이 절대적으로 넋을 잃게 할 정도라고 동의합니다. 이 소란 속에 주인공의 마차가 도착하고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녀가 카이마르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칼리오니는 주인공에게 정말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는 칼리오니의 얼굴이 전략적인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칼레오네는 자신이 아는 무기는 칼과 전투 도끼뿐이라고 반박하지만 그는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그런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고 인정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공식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한재우는 그녀에게 쉽다고 안심시킵니다. 한 손은 우아하게 뺨에 대고 다른 한 손은 접은 무릎 위에 부드럽게 얹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와 함께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짜증이 난 칼리오네는 주인공이 자신은 군대의 사령관이자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보통 갑옷을 입지 드레스를 입지는 않아요. 당신이 요구하는 건 제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라고요. 그녀가 외치죠. 하지만 주인공은 침착하게 그녀가 그의 팀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갈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고 싶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죠. 궁지에 몰린 칼리오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녀는 지시대로 한 손은 우아하게 뺨에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녀는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매혹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를 본 모두가 넋을 잃죠. 당황스러워도 칼리오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녀는 곧 도시의 모든 남자들에게 찬사를 받게 됩니다. 따뜻한 환대에 익숙하지 않은 칼리오니는 대중의 압도적인 반응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롤랜드는 그녀의 직원들을 모읍니다. 그녀는 매우 중요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곳이 그녀의 장미궁전이 아니라서 매우 아쉽다고 말하는데 그녀에게 이 사람은 황제 자신보다 어떤 악마 군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리사들에게는 그들이 경력에서 만든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녀들에게는 이곳을 장미궁전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녀의 시종 중 한 명이 다가와 방문객의 도착이 임박했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롤랜드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녀는 외칩니다. 한편 그녀는 속으로 이 모든 것을 내 주인 카이마스를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롤랜드의 아름다움과 목소리는 모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모든 악마의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본성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달변으로 외교를 무기처럼 휘둘러 로제렌트를 강력한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로제렌트의 신부로 알려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녀의 왕관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카이마스에게 다가가 그에게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랜드는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자신을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칼리오네가 갑자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이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히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리오네는 롤랜드에게 선물을 주면서 삼촌 오드가시와 함께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칼리오네는 덧붙여 제가 만든 최고의 쿠키를 드릴게요. 그때 롤랜드는 카이마르의 거절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칼리오네 공주에게 다가가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성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칼리오네 아가씨께서 제 성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입니다. 롤랜드의 빛나는 아름다움에 감명받은 공주는 장미궁전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롤랜드는 그 이름을 좋아했고 약속대로 나중에 공주의 제안을 따라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롤랜드와 칼리오니는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카이마스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므로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한 핏줄, 그의 딸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아하게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리오니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정교한 환대에 분명히 감탄했습니다. 아, 우리가 장미궁전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롤랜드는 아쉬워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칼리오니는 그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롤랜드는 또한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공주를 되찾아준 발로르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더 바이런 백작에게서 들었는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발로르는 항상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들 사이에 특이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주인공은 재빨리 대화를 다른 문제로 돌렸습니다. 롤랜드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멋진 러브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집하신다면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방문의 진정한 이유, 철의 선제 후 필립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롤랜드는 필립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즉시 물었습니다. 그를 직접 뵐 수 있을까요? 한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필립은 지금 당장 방문객을 맞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롤랜드는 말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주인공은 필립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개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발로스테드 발로르를 모든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임명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팔츠를 되찾는데 롤랜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해야 하더라도 롤랜드를 설득해야 해. 그녀는 내 편이 되어야 해. 마르가리타가 무덤에 웅크린 자의 저주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로 판단하건대 페드스무트도 이대한 군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가리타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위대한 군주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죽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롤랜드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다면 피사무드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어. 그렇게 한재우는 필립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롤랜드는 메시지 전체를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려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발로르님께서 이미 그녀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경제봉쇄를 언급하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따라서 롤랜드는 압박했습니다. 발로르님께서 진정으로 폐하를 대표하신다면 황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한재우는 그녀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는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필사적인 하인이 전하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의 호소는 단호하게 거부당했습니다. 프란츠 4세 황제는 단순히 유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종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좌 주변에 금부치를 쌓아둔 채 황제는
황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빅계약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작은 공물을 가져다 준 건 친절한 행동이었다고 말이야. 게다가 발리아 상인 길드가 채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어. 주인이 계약을 막도록 설득하려던 하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 그는 주인에게 실패를 인정해야 했어. 그때 황제의 병사 중 한 명이 나타났어. 발로경이 도착했습니다. 폐하. 황제는 즉시 입장을 허락했어. 그가 궁전에 들어서자 주인공은 폐하 앞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지. 자신을 발로스테드 발로라고 소개하며 제국에 봉사하겠다고 말했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제는 말하며 여기 있는 남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야 라고 일축했어. 그래도 주인공은 황제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어. 마지못해 폐하는 동의했지. 귀족의 사절은 즉시 궁전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위엄있게 떠나는 대신 황제에게 재고를 간청했지. 소용없었어. 설상가상으로 남자가 끌려나가자 주인공은 작별 인사를 하며 웃었어. 이로 인해 젊은이는 분개심에 휩싸였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다 가시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악마들은 오다 가시의 분노한 딸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어. 그녀는 완전히 격노했지. 그녀는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상기시켰어.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칼리오니보다 훨씬 잘 처리했을 거야 라고 그녀는 쏘아붙였지. 분노 속에서 하인이 긴급한 소식을 들고 나타났지만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들으려 하지 않았어. 영애, 하인이 재촉했어. 황제께서 방금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봉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 외교 문제는 그녀의 장기가 아니었거든. 그녀의 반응이 걱정된 하인도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어.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마침내 황제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 한재우는 수도의 번성한 풍경을 보며 폐하의 위대한 업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 그는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있다고 거의 느꼈지만 황제는 형식적인 것은 제쳐두라고 말했지. 황제는 발로가 정치에 입문한 짧은 시간 동안 차이마의 딸을 이용하여 중요한 지역에서 반악마 감정을 누그러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심지어 그들을 동맹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그는 발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해. 하지만 그는 발로가 단지 포식자를 마주한 쥐일 뿐이며 말 몇 마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러나 그의 오만함 속에서 황제는 새로 임명된 영웅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주인공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지. 이에 주인공은 로세린트에 대한 경제봉쇄를 악마왕 오드가시의 영토로 옮겨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해. 황제는 장미 왕국과의 단순한 우호 조약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 그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해. 게다가 그는 고대 검은 과부인 롤랑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해.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가 폐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해. 그는 황제에게 문서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은 즉시 폐하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 문서에는 롤랑 자신이 연간 만플로린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황제는 주인공에게 이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지. 한재우는 오드가시가 현재 대륙 전체에서 가장 혐오받는 악당이라고 설명해. 그래서 황제가 악마왕의 영토를 봉쇄하면 전 세계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야. 황제는 칼리오니가 정말 흥미롭다고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감정 개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충분한 정당성이 없다고 믿고 있어. 짜증이 난 발로는 롤랑이 공물을 바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로세린트가 봉쇄되었을 때 황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속으로 생각해. 하지만 그는 다시 말을 꺼내. 오드가시는 최근에 대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악마용에게 전쟁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은 뿌리 뽑히지 않았고 제국의 시민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황제는 발로에게 확실히 언변의 재능이 있다고 평해. 그는 그에게 어떤 것이든 확신시킬 수 있었지. 한재우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실 그는 설득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발로는 자신의 소망은 폐하의 은혜에 작은 충성의 표시로 보답하는 것뿐이라고 말해. 하지만 이것은 황제를 격분시켜. 그는 결코 그런 달콤한 위로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그러고는 발로가 감히 이 대륙 전체를 다스리는 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드느냐고 묻지. 곧바로 그는 경비병들에게 발로를 시야에서 치우라고 명령해. 주인공은 왜 갑자기 황제가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지. 얼마 후 롤랑의 파티에서 칼리오니는 하인들이 신나게 먹는 것을 보면서 혼자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져. 황제조차도 즐거워하며 발로 경과 나눈 대화만큼 즐거운 대화는 없었다고 선언해. 주인공 자신도 황제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황제는 이제부터 발로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선언해. 그는 더 이상 격식 있는 칭호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한재우는 삼촌이라고 부르며 장단을 맞추기로 결심해. 황제는 활짝 웃으며 이런 방식이 훨씬 낫고 듣기에 훨씬 즐겁다고 말해. 밖에서 궁궐에서 쫓겨난 하인은 분노에 휩싸여 황제가 발로와 너무 가까운 것을 보고 분개하며 이 자리는 자신의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해. 그는 도저히 발로가 어떻게 자기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갑자기 그의 동맹 중 한 명이 발푸르구스를 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또 다른 복면을 쓴 인물이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해. 하지만 음모자들의 우두머리는 그럴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온 가족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는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인공은 완전히 지쳐서 마침내 자기 방으로 물러섭니다. 칼리오네는 주는 대로 다 마시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재우는 그걸 사교 활동이라고 부르며 웃습니다. 자기는 한때 7잔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발트가 거의 즉시 전화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두통 때문에 신음하며 전화를 끊으려 하지만 쿠발트는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발페르구스에 관한 일이라며 발로르에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오드가시 성에서는 마왕의 딸이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마가레트 폰 타슈이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마용까지 삼켜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전투에 적합한 모든 전사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쉬지 않고 맹렬히 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녀는 그로스 글로크너로 향하고 싶어합니다. 공주님의 하인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황제가 이미 그곳에 경제봉쇄를 선언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푸르구스는 성녀 마가레트까지 되살렸습니다. 게다가 로제린드에 대한 봉쇄도 해제되었으니 롤랑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획을 실행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마가레트 폰타슈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발페르구스는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자신을 잡은 자들에게 묻습니다. 공모자가 그들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황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요새에 대해 자랑합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철옹성입니다. 바이런이 공격해도 무너뜨리기 힘들 겁니다. 결국 그는 우리 계획이 실패할 리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발페르구스는 코웃음을 치며 단순한 문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짜증이 난 적은 입을 다물라고 소리칩니다. 인질치고는 너무 시끄럽잖아. 그 개자식 발로르를 기다리는 거냐? 그가 비웃습니다. 발로르가 자신에게 가한 굴욕을 생각만 해도 더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발페르구스는 내가 풀려나면 너는 더 큰 굴욕을 당할 거라고 응수합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적이 맞받아칩니다. 넌 혼자야. 갑자기 또 다른 공모자가 들이닥쳐 침입을 알립니다. 바깥에서는 주인공 일행이 이미 그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헥삭은 특수임무를 수행 중인 피페나임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집결했다고 보고합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쿠루랑마저도 자기도 합류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조용히 해. 주인공이 명령합니다. 우리 임무는 발페르구스를 구출하고 리터를 섬멸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조용히 있기만 했다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이 사냥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그 장소를 습격합니다. 주인공은 헥삭에게 이쪽은 내가 맡겠다 고 말합니다. 넌 다른 쪽으로 가. 쿠루락은 주인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애원하지만 헥삭이 끼어들어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마저도 쿠루락에게 헥삭과 함께 가서 그녀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쿠루락은 그 생각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헥삭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한재우는 한숨을 쉬며 겁쟁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감금실 안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주모자는 주인공을 보자 증오심에 휩싸입니다. 그는 여전히 복수를 갈망합니다. 그는 칼을 움켜쥡니다. 그를 찾으면 뭘 할지 상상만 해도 만족감이 느껴져 그가 중얼거립니다. 그와 함께 그는 곧장 상대방에게 달려듭니다. 리터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가 혼자 싸우러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편 발페르구스는 주인공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구해줘. 그녀는 그들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프루구스는 분노로 떨기 시작하고 그녀의 분노를 통해 그녀가 묶여있는 기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리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인이 간섭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수도에 갔어야 했어. 갑자기 그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일은 백작 부인이 스스로를 해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성기사가 강화된 장벽을 뚫고 들어왔지? 하지만 검 없이는 싸울 수 없다고 믿고 그는 먼저 공격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기습을 당합니다. 발페르구스는 반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검을 산산조각냅니다. 리터는 걱정하지만 그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만함 속에서 그는 턱에 엄청난 오른손 훅을 맞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빨까지 빠집니다. 발페르구스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적을 끝장낼 작정입니다. 리터는 반박하려 하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그가 간신히 더듬거린 말은 자기는 이 계획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페르구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리터는 괴물이라고 소리칩니다. 숙녀에게 괴물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무례하다고 발페르구스는 응수합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진짜 괴물이 등장합니다. 리터는 낄낄거립니다. 내 괴물이 드디어 깨어났어. 이제 괴물 대 괴물이다. 그는 그 덩치를 이고르라고 부르며 자기를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인공에게 돌아와서 그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 쿠발트가 대답합니다. 지금 패밀리어를 통해 관찰하고 있는데 이고르라는 녀석이 방금 거기에 나타났어. 이고르는 그들이 개발해온 인간 무기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 녀석이 리터성에서 대량 학살을 일으켰던 녀석과 동일 인물이야. 정말 잔혹한 녀석이지. 한재우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건 게임의 원래 스토리에 없는 내용인데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발로 스테드 발로. 주인공은 쿠발트에게 정보에 감사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끊어야겠다고 말합니다. 리터 가문의 공모자가 다가옵니다. 마침내 그는 으르렁거립니다. 복수할 테다. 하지만 그가 주인공을 도발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즉시 주인공이 소환한 그림자가 그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는 즉사하고 얼굴을 땅에 처박습니다. 한재우는 시간을 낭비했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서둘러야 해. 이고르에게 돌아와서 그는 팔라딘을 공격합니다. 발페르구스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속도를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합니다. 그러다 이고르에게서 낯익은 기운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매복해서 여기로 끌고 온 장본인인가요? 그녀는 묻습니다. 어쨌든 발푸르가 수도회의 일원으로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그녀는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이고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격분합니다. 발푸르구스는 그의 행동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리터가 설명합니다. 팔라딘이 금지된 단어를 말했어. 이고르는 발푸르가 수도회를 싫어한다고 그가 외칩니다. 이제 백작 부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 마가렛 폰타시는 음식과 캠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하인은 재정이 몹시 어려우며 폰타시 영주를 구출해야만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경제 봉쇄 때문에 성을 팔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렛은 군대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하인은 그들이 급여 일부와 완전한 의료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인이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하인을 너무 버릇없이 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인은 오드가시 영주가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중얼거렸고 짜증이 난 마가렛은 그에게 진짜 고기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는 젊은 이고르가 발페르가 수도회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수녀 중 한 명이 그들에게 신앙은 육체적인 인내를 통해 증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보면서 그녀는 그가 운동은 고사하고 무게도 제대로 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헌신에 감탄했지만 그의 힘 부족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성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수녀원이었으니까요. 이고르는 오늘날까지도 그 분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는 발푸르구스가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리터는 이고르가 화가 나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리터 자신도 수도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그가 왜 수도원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주먹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주먹에 맞서 반격했습니다. 이고르는 그녀의 일격에 힘을 느꼈고 그 힘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수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되풀이되는 것, 그리고 그가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기로 결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훈련 때문에 그는 점점 더 많은 머리카락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체격을 얻었습니다. 발페르구스는 상대방의 복부를 공격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렸고 약점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때려 눕힌 후 이고르의 주먹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때 다시 그와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페르구스가 싸움에서 너무 심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요새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에게 돌아와서 그는 또한 그것이 지진인지 궁금해하며 진동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의 위에 천장이 무너져 그를 거에 짓눌렀지만 그는 재빨리 마법검을 사용하여 돌이 그를 덮치기 전에 돌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무거운 물질이 떨어지면서 성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길은 막혔지만 주인공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쿠발트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발푸르구스는 괜찮지만 그녀가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쥐를 보내 안내 역할을 하게 하고 그의 친구를 구출하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푸르구스는 발로가 오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말을 그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산만함의 순간에 돌이 거의 그녀의 머리를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인공이 도착하여 돌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발파라구스는 그를 다시 만나 너무 기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똑같이 느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적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쿠발트의 박쥐는 급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곳은 곧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고 페르구스는 그렇게 큰 녀석이 작은 장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주인공은 이고르를 버려두고 싶지 않아 인벤토리에 보관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발푸르구스는 발로경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 탈출하는 와중에 그녀는 그에게 밝힐 것이 있다고 선언했다. 한재우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백작 부인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발푸르기스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사르티에였다. 주인공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그러고 나서 제때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도 이것을 알아챘지만 무너지는 파편에 맞았다. 한재우는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그 역시 맞았다. 박쥐는 걱정했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천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탈출했고 발푸르기스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다. 핵삭이 다가왔고 주인공은 그녀가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했다고 외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갔고 발페르구스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핵삭이 전체가 5초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발푸르구스는 그의 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곧 성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그 지역을 휩쓸었다. 하지만 모두 제 시간에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짜 이름을 주인공에게 밝힘으로써 그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극적으로 증가했다.